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년 11월 카타르에서 개막하는 2022 피파 월드컵 준비 담금질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과 함께 H조에 속했죠. 이 세 팀을 대비하기 위한 6월 A매치 4차례 경기가 진행 중인데요. 포르투갈을 대비한 브라질전 아쉬운 5대1 참패를 겪었지만 오답 노트를 확인하면서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를 대비해서 칠레, 파라과이와 연속 경기, 가나를 대비해서 이집트와 경기까지 이어지는데요. 한국의 상대국들도 치열한 A매치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경기 상대인 우루과이는 북중미 원정을 떠나 멕시코에 이어 미국을 상대했고요. 포르투갈은 UEFA 네이션스 리그 일정을 시작했는데 두 팀 모두 호날두와 카바니 대표 스타들이 멀티골을 몰아치면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팀의 지금 경기력 어떤지, 향후 일정은 어떤지 분석하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H조, 우리가 일본이 들어갔던 죽음의 조, 스페인, 독일 등이 속한 조를 피했다라고 환호했는데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포르투갈도 호날두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스타들이 포진해 있고요. 우루과이도 카바니, 수아레스, 누네스, 발베르데, 벤탄쿠르 같은 유럽 빅리거들이 즐비합니다. 가나 역시 유럽 이중국적인 가나 출신 선수들을 대거 귀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16강 진출 쉽지 않겠다라는 반응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6월 A매치, 우리가 브라질에 참패를 당한 가운데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는 화끈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루과이 북중미 원정평가전 현재 멕시코에 3대0으로 크게 이겼고 미국과 비겼는데 카바니 선수가 건재를 과시하면서 엄청난 활약을 멕시코전에 펼쳤어요. 미국전 같은 경우에는 비기긴 했지만 카바니 선수를 선발 명단에서 빼고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통해서 모든 선수들을 고루 기용하는 과정 속에 전술 실험까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멕시코와의 경기, 조금 더 정예 멤버에 가까웠던 이 경기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대표팀의 상황부터 살펴보면 6월 A매치에는 최정예 멤버가 들어오긴 했지만 2명의 선수가 빠졌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활약하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 선수가 2021-2022 시즌을 마친 이후 경미한 부상이 발견돼서 대표팀에 소집되지 못했고요. 고령인 루이스 수아레스는 여름 이적 시장 기간에 팀도 찾아야 하고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과정 속에 멤버로 소집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루과이의 멤버는 강력하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센터백 주장 디에고 고딘뿐만 아니라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인 히메네스, 그리고 현재 바르셀로나의 핵심 수비수인 아라우호가 수비 라인에 버티고 있고요. 미드필드 라인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끈 발베르데를 중심으로 베테랑 선수들, 세리에 A에서 부활을 천명한 토레이라도 있고, 공격 라인은 수아레스가 없어도 카바니, 누네스, 펠리스트리 같은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디에고 알론소 감독 체제로 리빌딩하고 있는 우루과이 대표팀은 멕시코전과 미국전에 각기 다른 구성과 또 전술을 썼습니다. 일단 멕시코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선수들이 많이 포진한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했는데요. 카바니를 원톱으로 두고 펠리스트리, 발베르데, 델라크로스를 2선으로 둔 짜임새 있는 공격을 구성했고요. 베시노와 토레이라를 중앙 미드필드로 배치했고, 포백 라인에 아라우호, 코아테스, 히메네스, 올리베라를 배치해서 거의 주전에 가까운 멤버로 나섰습니다. 미국과의 경기는 카바니도 쉬고 베베레드도 빠지면서 전반적인 로테이션이 이뤄졌는데요. 3백을 쓰면서 3-4-3 포메이션으로 새로운 전술 실험을 했고, 누네스와 막시 고메스를 투톱으로 두는 3-4-3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처진 공격수를 두는 새로운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아람바리와 바렐라 같은 선수들, 비냐 같은 선수를 배치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기회를 얻지 못하던 선수를 좀 배치하면서 고딘, 히메네스, 카세레스, 이 3백 수비 라인은 월드컵 본선을 대비해서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루과이가 멕시코를 상대로 3대0으로 크게 이겼어요. 월드컵 7회 연속 16강 진출을 자랑하는, 이번 대회 역시 16강 진출을 기대하고 있는 멕시코를 상대로 3대0으로 크게 이긴 것은 분명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이 경기에서 카바니 선수가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131회 A매치에 출전하는 대기록을 세운 것은 물론이고 2골을 넣었고 또 3골 모두 관여하는 정말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줬고요. 또 카바니 선수가 좋은 호흡을 보인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영입한 이후 현재 스페인 라리가 알라베스로 2시즌 연속 임대를 보냈던 펠리스트리 선수입니다. 발빠른 윙어인데 이 선수가 측면을 허물면서 공간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이 경기의 주요 장면 살펴보면 먼저 전반 35분에 우루과이가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발베르데 선수의 날카로운 오른발 코너킥 크로스를 카바니가 니어포스트에서 잘라먹는 헤더 슈팅을 연결했어요. 멕시코 골키퍼의 선방이 있었지만 흘러나온 공을 베시노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을 넣었는데, 카바니가 이렇게 니어포스트에서 빠져 움직이는
상황에서 제대로 견제가 되지 않은 부분들 멕시코 수비가 놓친 부분인데 우리 수비 역시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뭐 오프사이드로 무효가 되긴 했지만 치아고 시우바 선수의 헤더 슈팅을 빠뜨리는 장면도 있었고 여러 차례 이제 코너킥 수비의 약점을 월드컵 예선전부터 보여줬기 때문에 카바니가 이제 코너킥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마크해야 된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장면이 후반전에 나온 우루과이의 두 번째 골인데요. 킥오프와 동시에 전개한 속공이 정말 대단했어요. 카바니 선수가 뒤로 공을 빼주고 중앙에서 우측으로 전개한 공을 빠르게 오른쪽 전방 공간으로 침투시켰고 펠리스트리가 이 공을 받아서 개인 드리블 능력을 통해서 파고들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펠리스트리가 빠르고 발재간이 좋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고 또 1대1 상태에서 무너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펠리스트리가 결국에는 문전까지 진입해서 마무리 패스를 중앙으로 보냈고 카바니가 지체 없이 빠른 발리 슈팅을 연결했어요. 가운데 침투하던 선수 한 명이 공을 잡는 척하면서 흘려줬기 때문에 또한 멕시코 수비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카바니의 슈팅이 워낙 정확했는데 또 카바니 선수가 이제 분명히 도사리고 있는 상태에서 멕시코 수비가 1대1로 붙어주지 못한 부분들 선제골 실점 장면과 마찬가지로 멕시코 수비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역시 이렇게 카바니를 혼자 몰아두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분 만에 한 골이 더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장면은 우루과이가 측면 지역에서 3자 패스로 풀어가는 장면이 너무나 좋았어요. 전방 압박을 무력화하는 패턴 플레이였는데 오른쪽 풀백으로 뛴 다미안 수아레스가 오른쪽 윙어인 펠리스트리에게 이제 오른쪽 측면 쪽으로 넓게 공을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펠리스트리가 공을 중앙 미드필드인 베시노에게 내주는데 1차적으로 패스를 연결했던 수아레스 선수가 펠리스트리에게 공을 주고 나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오버래핑을 해요. 펠리스트리가 오른쪽 측면을 파고든 게 아니라 오른쪽 풀백인 수아레스가 올라가니까 순간적으로 멕시코 수비수들이 이 선수의 침투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베시노는 곧바로 롱패스를 배우로 때려 넣으면서 다미안 수아레스에게 패스를 줬고 다미안 수아레스가 무리하게 깊이 안 들어가고 중앙 공간에서 카바니가 달려들어오니까 바로 패스를 내줬어요. 그리고 카바니 역시 더 끌고 들어가지 않고 골키퍼가 조금 나온 것을 보고 골문 구석을 향해서 강력한 슈팅을 연결하면서 골을 넣었거든요. 이렇게 3대 0이 됐는데 카바니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선제골 상황에서의 헤더 슈팅으로 기점 역할을 했고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을 모두 넣는 탁월한 결정력을 보여줬는데 오른쪽 측면에서 펠리스트리의 돌파력과 다미안 수아레스의 오버래핑 능력 그리고 이 오버래핑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논스톱 패스와 공간 패스, 3자 움직임 이런 부분들은 우루과이가 굉장히 밀도가 높고 전술적인 조직력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역시 이런 우루과이의 공격 패턴을 잘 준비해야 될 거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과의 원정 경기에서 UEFA 네이션스 리그 첫 경기를 치렀는데 1대1로 비겼잖아요. 이 경기에서 스페인에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였고 또 스페인의 공격 패턴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상대가 스페인이라는 걸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스페인이 너무나 잘했던 것이다. 포르투갈이 약했던 게 아니다라는 게 이번 스위스와의 경기에 드러났습니다. 월드컵 본선에 오른 스위스를 상대로 4대 0으로 포르투갈이 홈에서 크게 이겼는데 스페인과의 경기에 아무래도 부상에서 회복 단계였던 호날두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았거든요. 스위스전에 선발 출전하니까 완전한 몸 상태로 경기를 뛰니 엄청난 움직임과 폭발력과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두 골을 넣었고 그 이상의 골을 넣을 수 있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스위스 역시 월드컵 본선에 오른 팀이고 멕시코도 본선에 오른 팀인데 이런 팀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한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스위스전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이 5골, 6골, 10골까지도 넣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만들 정도로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포르투갈이 스위스와의 경기에서는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했는데요. 맨유의 호날두, 리버풀의 조타,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3톱으로 가동이 됐는데 주앙 펠릭스라든지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또 다른 유럽 빅리거들이 벤치에 있을 정도로 발렌시아의 탁월한 공격수 곤살로 게드스라든지 하파 실바라든지 포르투갈 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들도 많은데 정말 선수층이 굉장히 두텁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오타비우, 윌리안 카르발류, 후벤 네베스가 나왔는데 주앙 무티뉴가 뛰지 않았고 그 외에도 사실 더 많은 잠재력이 풍부한 빨리냐라든지 선수층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포르투갈이 정말 엄청난 팀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선수층이고 포백 라인은 맨시티의 주앙 칸셀루, 페페, 다닐루, 누누 멘디스가 뛰었는데 측면 풀백들의 공격 속도감과 오버래핑 능력 또 중앙 센터백 라인의 빌드업 능력과 공격 가담 능력까지 정말 모든 면에서 약점을 볼 수 없는 팀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포르투갈을 다행히 마지막 경기에서 만나니까 포르투갈이 먼저 2승을 하고 그나마 좀 우리와의 경기에는 후보들이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포르투갈이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세페로비치를 원톱으로 두고 로톰바, 샤키리, 스테펜을 2선에 배치한 자카와 소우를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한 주전 라인업이 나섰는데 포르투갈 상대로 거의 힘을 쓰지 못했어요. 사실 전반 6분에 스위스가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혼전 속에 공이 떨어진 것 세페로비치가 빠르게 밀어넣으면서 득점을 했는데 VAR 체크를 통해서 1차적으로 공중볼 경합 상태에서
핸드볼 파울이 스위스 공격수에게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취소가 됐거든요. 그 뒤는 완전히 일방적인 포르투갈의 페이스였습니다. 전반 15분 페널티 에어리 앞쪽에서 얻은 좋은 위치의 프리킥을 호날두 선수가 대포알 같은 슈팅으로 연결했고 정면으로 쏠리긴 했지만 골키퍼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강했어요. 선방하고 나서 흐른 공을 윌리안 까르발료가 탭인으로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을 넣었는데 까르발료 선수가 이 득점뿐만 아니라 경기 내내 중앙 빌드업 미드필더로서 공간 패스, 스루 패스, 롱 패스를 엄청나게 잘 뿌렸습니다. 이 선수의 패스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속도감에 있는 포르투갈의 측면 공격수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선제골 이후 20분 만에 이 롱패스를 통해서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스위스 수비와의 경합 끝에 문전으로 빠르게 공을 연결했고 디오구 조타가 침투해서 이 공을 확보한 이후 두 명의 수비수를 등진 상태에서 확 지켜내고 뒷공간에 이제 호날두에게 패스를 해줍니다. 본인이 워낙 문전에서 슈팅할 수 있는 위치로 가다 보니까 수비수들을 유인했고 유인했을 때 무리하게 슈팅하지 않고 호날두에게 무인지경의 호날두에게 패스를 내줬거든요. 비어있는 상태에서 호날두가 대포알 같은 슈팅을 꽂아 넣으면서 2대0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반 38분에는 누누 멘데스가 올린 코너킥을 수비수 페페가 공격에 가담해서 헤더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왔어요. 3대0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1분 뒤에 포르투갈이 결국엔 3대0을 만들었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이동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버래핑에서 올라온 누누 멘데스에게 수비수 2명 사이로 절묘하게 패스를 빼줬고요. 누누 멘데스의 오버래핑에 이은 컷백을 조타가 받아서 문전에서 슈팅까지 했는데 골키퍼가 막았어요. 하지만 맞고 흐른 공을 빠른 반사신경으로 호날두가 밀어넣으면서 3대0을 만든 것입니다. 이 장면 외에도 포르투갈은 사실 전반전에만 5대0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줬는데요. 전반 42분에는 오른쪽 풀백 칸셀루가 오버래핑해서 문전에서 이제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에 애매한 위치로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를 올렸고 호날두가 순간적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슈팅까지 연결했는데 마지막 슈팅이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결국 후반전에는 포르투갈이 많은 선수를 교체하면서 로테이션을 가동했는데 교체해서 들어온 선수들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베르나르도 실바가 교체로 들어와서 현란한 탈압박 능력과 공격 전개력을 보여줬는데요. 후반 23분에는 칸셀루가 오른쪽에서 오버래핑 하다가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와 2대1 패스를 시도하면서 직접 윙어 위치까지 올라가서 돌파를 시도했고 골키퍼까지 여유있게 제친 이후 또 수비수를 앞에 두고 빈 골문에 침착하게 슈팅을 때리면서 4대0 대승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장면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포르투갈이 거의 10대0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속도감의 공격, 전후 좌우를 가리지 않고 침투하는 선수들과 강력한 과감한 슈팅을 통해서 정말 무시무시한 경기력을 보였거든요. 우리 대표팀이 이런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수비적으로 아주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2차전 상대인 가나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전을 치렀는데 마다가스카르와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이겼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원정 경기는 1대1로 비겼습니다. 두 차례 예선전 이후에는 이제 한국전을 대비해서 기린컵에 참가해요. 일본으로 와서 일본과 6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에 경기를 치르니까 이 경기를 통해서 가나의 전력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은 6월 10일 금요일 새벽에 체코와 홈 경기 그리고 6월 13일 월요일 새벽에는 스위스와 원정 경기 등 두 경기를 더 치르고요. 우루과이는 북중미 원정 6월 12일 일요일 새벽 5시에 자메이카와의 경기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준TV에서는 2022 카타르 월드컵 A조에서 만날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의 전력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의 모든 소식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준TV의 새로운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로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